실존주의자들이 심리학에 주는 교훈. 여기는 59년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그리고 두 명의 동료 심리학자 칼 로저스, 고든 울퍼트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존재 심리학과 매우 유사한 존재의 발달일에 관한 책을 출판했대. 오케이. 만일 우리가 실존주의를 그 속의 심리학자들을 위한 것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연구한다면 많은 부분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유익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실존주의가 제3세력 심리학 속에 이미 나타나 있는 추세를 강조하고 다듬고 재발견하는 것 이상 전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내가 보기에 실존주의 심리학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인간 본성 및 인간 본성에 대한 모든 철학과 과학의 필수 조건으로서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정체성의 개념을 매우 강조한다. 정체성의 경험,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정체성의 경험을 매우 강조한다. 실존주의가 심리학이 본질적으로 두 가지 점을 강조하는 것. 나는 이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채택했는데,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개념이 본질, 실존, 본질론 등의 개념보다 낮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곧 이 개념을 경험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미국 심리학자들 역시 정체성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모순이 생기게 된다. 골든슈타인, 칼 로저스, 울포트, 에리 프롬, 웰리스, 에릭슨, 머레이, 머피, 호니, 메이 등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하이데거나 야스퍼스와 같은 독일 학자들에 비해 정체성을 더 경험적인 시각에서 연구하며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자 했다. 둘째, 실존주의 심리학은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개념체계나 추상적 범주 혹은 전제가 아니라 경험적 지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한다. 실존주의는 현상학에 기초하고 있다. 실존주의는 개인적 추상적 경험이 추상적 지식을 만들어지는 토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다양한 형태의 정신분석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심리학자들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체성 연구의 출발점으로 경험적 지식을 강조했다. 따라서 첫 번째 결론은 정체성 개념에서 유럽 철학자들과 미국 심리학자들이 처음에 보기보다는 더 가까이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늘 무미건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물론 부분적이지만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볼 때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음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이지만 동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볼 때 그래,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러한 진정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치의 어떠한 근원도 인간의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 유럽의 많은 실존주의자들은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결론과 마르크스 또한 죽었다는 사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가치 문제에 관한 어떤 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가치는 오로지 자신의 내부에만 존재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몇몇 종교적 실존주의자들조차 어느 정도는 이러한 결론에 동의할 것이다. 가치는 오로지 자기 내부에만 존재한다. 3. 현재 심리학이 결여하고 있는 철학적 근간을 실존주의자들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논리 실증주의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특히 임상 및 성격 심리학자들에게 그랬다. 어쨌든 심리학자들은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논의할 것이며 예전에 채택한 거짓 해결책이나 무의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철학에 더는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유럽 실존주의의 핵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인간의 포부와 한계 사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철저히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에 보기보다 정체성의 문제와 그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사람은 현실적 특성과 잠재적 가능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심리학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 다양한 문헌들이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는데 가령 투사적 검사, 자기 실현, 다양한 절정 경험, 융 심리학, 다양한 신학자 등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존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의 이러한 이중적 특성, 즉 저속한 본성과 고상한 본성, 노예적 특성과 신성한 특성을 결합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이 철학과 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이분화해서 고상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저속한 것들을 거부하고 그 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실존주의자들은 이 둘 모두가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가르친다.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다. 이 둘을 통합할 수 있을 뿐이다. 실존주의자들이 이 둘 다가 인간의 특성이고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다. 굉장히 그럼 계속 긴장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의 통합 기법, 가련, 통찰,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지능, 사랑, 창조성, 유머와 비극, 놀이, 예술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의 연구는 과거보다도 앞으로 더욱 이러한 통합 기법에 집중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인간의 이중적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는 몇몇 문제가 영원히 해결 불가능할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 이런 시점에서 이상적이거나 진정한 혹은 완전하거나 신과 같은 인간에 대한 관심, 즉 어떤 의미에서 지금 존재하고 알 수 있는 실체로서 가지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 말 역시 단지 문학적인 말투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치료, 교육,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오래되었으면서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을 고상한 방식으로 제기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사실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진정한 사람에 대한 모든 설명이 암축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속한 사회 및 현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양한 측면에서 초월하고 자신의 문화도 초월한다. 이러한 사람은 특정 문화에 국한해서 순응하고 동화하는 것에 저항한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문화와 사회에서 더욱 멀리 떨어져 나온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집단 구성원,
구성원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종 전체의 구성원이 된다. 내 느낌에 대부분의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측면에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점들이 보편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6. 유럽의 학자들은 자신들이 철학적 인류학이라고 부르는 것, 즉 인간과 여타의 종, 인간과 사물, 인간과 로봇 사이의 차이를 밝히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이 인간의 독특하고 유일한 특성인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더는 인간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미국 심리학이 포기한 것들이 이런 문제이다. 여러 형태의 행동주의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인간에 대한 프로이드의 견해는 인간의 포부, 인간의 실현 가능한 희망, 인간이 지닌 신과 같은 성질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오늘날 자아 심리학자들은 정신병리와 치료 심리에 대한 프로이드의 매우 포괄적인 체계와는 다른 측면을 구명하고자 한다. 몇몇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개인 스스로가 자기를 만든다는 주장만을 매우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사르트르 및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로서의 자기, 즉 마치 특정 개인이 자신이 되고자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인 양. 그 개인이 계속해서 결정한 선택들이 자기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의 이야기는 거의 과정된 것이 확실하며 유전학과 보편 심리학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이런 과장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인 얘기다. 다른 한편 프로이드 학파, 실존주의 심리치료사, 로저스 학파, 성장 심리학자들은 모두 자기의 발견과 표현에 대한 치료적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을 형성하는 우리의 의지와 의사결정 방식을 이들이 경시해온 것 같다. 물론 이 두 집단이 지나치게 심리학적이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체계적 사고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환경적 결정 요인들, 가난, 착취, 민족주의, 전쟁, 사회적 구조와 같은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힘의 강력한 영향력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확실히 사람들은 이러한 힘 앞에서 어느 정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로서 심리학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심리 외적인 사회적 요인보다는 개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자의 눈에 사회학자는 너무 독단적으로 사회적 힘을 강조하면서 성격, 의지, 책임감 등의 자율성을 잇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두 집단을 맹목적이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두 집단 간의 이러한 의견 충돌은 경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책임감과 의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정신력과 용기의 문제를 회피해왔다. 최근에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이러한 위대한 특성을 인식하며 자아 강도에 많은 주의를 쏟고 있다. 행동주의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미국 심리학자들은 개체 심리학의 필요성에 대한 올포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위해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지금 체계의 심리학적 입장에 있는 현상학자들과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에 직면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고 내 생각에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인간의 독특함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합하지 않는 그만큼 과학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부적절한 것이다. 과학에 대한 개념 역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미국의 심리학 사상사에는 현상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현상학자들이 매우 신중하고 보기 드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 혹은 적어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하나의 방법이 그 사람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으로 그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모든 실증주의적 과학 철학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다. 12일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점을 상기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이나 책임감, 선택, 자기창조, 자율성, 정체성 등을 더 제대로 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혼자인 사람들끼리 어떻게 직관과 감정이입, 사랑과 이타주의, 타인과의 동일시, 일반적인 동일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더욱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의사소통을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야 할 과제로 여겼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는 실존주의자들이 몰입했던 또 다른 하나를 매우 단순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진지하고 심오한 삶인데 이런 삶은 천박하고 피상적인 삶, 즉 일종의 왜소한 삶,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삶과 대조적이다. 이것은 단지 문학적인 개념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심리치료에서처럼 이것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극적 상황이 때로는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때로는 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는 사실에 나는 점점 더 깊은 감명을 받아왔다. 얄팍한 삶이 더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의문을 제기하고 근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존주의자들이 매우 분명하게 예증하고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얄팍한 심리학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3. 다른 많은 집단들과 더불어 실존주의자들은 우리가 언어적, 분석적, 개념적 합의성의 한계를 깨닫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존주의자들 역시 이러한 개념 하나, 추상화보다 먼저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경험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 생각에 이러한 요구는 20세기 서구 세계의 사유 방식 전체, 특히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실증주의적 과학과 철학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14. 아마도 현상학자들과 실존주의자들이 만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록 늦기는 했지만 과학에 대한 이론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이다. 과학에 대한 공식적인 철학 혹은 과학주의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준 많은 다른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 문장에서 만든이라는 말보다는 도움을 제공한 이라는 말을 써야 맞다. 극복해야 할 것은 주체와 객체 간의 데카르트식 분리만이 아니다. 정신 및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또 다른 본질적인 변화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변화는 경험적, 영적보다는 추상적 영역에 속하는 간결성, 단순성, 정밀성, 규칙성, 논리, 고상함, 정의 등의 개념뿐만 아니라 심리 과학 및 다른 모든 과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존주의 문헌이 나를 가장 설득력 있게 자극한 것은 심리학에서 미래라는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이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나는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나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또한 나 그리고 성격 이론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낯선 것은 아니다. 샬럿 블러, 고든 올퍼트, 그리고 쿠르트 골드슈타인의 글을 통해 우리는 현존하는 성격 속에서 미래라는 차원에 수행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포착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가령 성장과 발달과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잠재력과 희망, 소망과 상상이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환원하면 미래는 사라진다. 위협과 걱정도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래가 없다면 자기 실현도 무의미하다. 인생은 장차 통합될 수 있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실존주의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령 롤로 메이어의 책에 실린 어윈 스트라우스의 논문을 통해 이러한 점을 배울 수 있다. 인간의 내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자신의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 공정하게 말해서 이러한 생각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떠한 심리학 이론도 완벽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는 쿠르트 레빈이 말하는 취지에서 탈역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원로적으로 오직 미래에 대해서만 알려진 것이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모든 습관, 방어 및 대처 기제가 의심스럽고 불분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오로지 융통성 있게 창조적인 사람, 즉 새로운 것을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직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관리할 수 있다. 확신하건대 오늘날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미래를 과거와 같은 것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심리학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임수를 연구하는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건대 나는 안티 심리학 혹은 안티 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심리학, 즉 수많은 주의들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실존주의는 심리학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실존주의는 최대한 발달, 참된 자아 및 이런 자아의 존재 방식에 관한 심리학을 구축하는데 부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슈티치는 이것을 상위 심리학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확실히 우리가 심리학에서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이 지니고 있는 정신병리에 불과한데 이것이 너무나 조용하게 내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것의 존재를 감지하지도 못한다. 진정한 삶에 대한 실존주의자들의 연구는 이와 같은 보편적 속임수, 즉 현실은 심리학에서 정상이라고 부르는 삶이 실제 만연한 병적인 삶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신랄하게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실을 회피한 채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삶들을 일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럽의 실존주의자들은 다른 것은 모두 제외하고 단지 공포, 번민, 절망 등만을 되풀이해 말하면서 이것을 완강하게 맞서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말한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치에 대한 외적 근원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면 언제나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비록 처음에는 고통스럽겠지만 착각을 없애고 정체성을 발견하면 삶의 활력석을 되찾고
강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존주의자들은 심리치료자들로부터 배웠어야 했다. 또한 물론 이들이 절정 경험, 기쁨과 환희의 경험, 혹은 심지어 일상적인 행복의 경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이 기쁨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즉 절정 무체험자들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은 슬픔과 기쁨을 다양한 비율로 경험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간과하는 철학은 체계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없다. 콜린 윌슨은 긍정적인 실존주의자와 부정적인 실존주의자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다. 나는 그의 이러한 구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